반갑습니다. 네, 소개 감사하고요. 여성을 위한 열린기술랩 운영하고 있고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전유진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 주제가 경계가 필요 없는 창작의 선순환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아직 이게 되진 않았고 네, 이상향이죠. 네, 아직 경계가 있죠. 우리가 창작 그리고 교육 이렇게 두 개를 항상 구분 짓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그 구분을 조금 없애보려는 시도라고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구분이 필요하기도 하죠. 살면서 사실 그렇기도 하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너무 구분 지음으로써 이건 이거고 또 저건 저거고 구분 지음으로써 뭔가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교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좀 닫혀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여성을 위한 열린 기술랩 활동도 마찬가지지만 제 작업 안에서 계속 어떤 그런 경계가 없는 것 같은 곳에서도 사실 있는 경계를 드러내고 또 실제 경계가 굉장히 확실하게 구분되어져 있는 것들을 좀 다시 모호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좀 다른 생각들을 해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제안들을 작업으로 좀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이야기를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경계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먼저 예술, 교육, 커뮤니티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제가 그 선순환의 어떤 키워드로 제시를 하면서 하나씩 경계랑 얘기를 해보면, 예술 자체의 경계는 다 허물어졌나요?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많은 예술가들이, 많은 창작자들이 경계를 허무는 작업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예술 현장에서 우리가 어때요? 여러분들 체감하세요? 경계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경계가 예전이라면 어느 정도일까? 한 60년대의 어떤 미술, 정말 경계를 허물고자 하는 어떤 다다이즘이라든지 이런 실험적인 예술이 태동하던 시기와 비교했을 때 지금 그때의 어떤 시도들이 다 뭔가 구현이 된 것 같은가요? 이 글은 백남준 선생님이 쓴 글 노트 같은 것을 제가 발췌를 좀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선생님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예술이 창작자, 감상자, 비평가 이렇게 세 개 단위로 이루어진다. 그때 당시에도 이 구분이 사실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허물어져야 된다. 이 구분이 계속 유지되는 한 우리는 정말 인터랙티브한 어떤 커뮤니케이션 혹은 관계 맺기를 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말을 꼬집듯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 구조는 지금 여러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끄덕이시는 분도 계시고. 다 이게 많이 허물어졌나요? 아니라는 거죠. 네네. 깜짝 놀랐네. 네. 저만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줄 알았네. 그래서 여전히 사실은 이 구성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그 시대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술 안에서 경계라는 거를 이렇게 아주 예전부터 인식하고 있었는데 많은 아티스트들이 그리고 그 관계 맺기를 다시 해보려고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왜 자꾸 다시 해보려고 하냐면 결국 여기서 가장 먼저 발생하는 건 뭐죠? 권력까지 거창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어떤 위계 구조라는 것이 생기고 소통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게 일방적이게 되죠. 좀 위계까지는 안 가더라도 권력이나 위계까지는 안 가더라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쌍방향이 가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예술 안에서의 관계 맺기나 소통의 방식은 사실 여전히 일방향에 좀 가까운 것들이 많죠. 물론 그걸 깨려는 시도들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시도되고 있고 굉장히 많았고 앞으로도 많을 것이지만 이 구성이 여전히 사실 유지되고 있다라는 지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뭐 크리에이터, 크리틱스, 오디언스 이런 어떤 세 가지의 구성으로 마치 라디오나 텔레비전 송수신하는 것처럼 일방향의 소통으로서 우리가 예술을 감상하고 있다라는 지점을 사실 꼬집어서 백남준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이제 그거를 넘기 위해서 선생님 작업 중에 참여 팁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거에 대한 노트에서도 보면 이제 이 참여 팁이라는 건 뭐냐면 더 원리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창작자, 감상자, 비평가가 다 하나가 돼서 내가 만들고 내가 감상할 수 있고 내가 또 그걸 비평할 수도 있는. 예. 사실 뭐 이게 완전히 구현이 안 된 건 또 아니죠. 우리가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 보면은 그 전까지 우리가 매스미디어라 부르는 누군가 특정 그룹이 만드는 거를 우리는 수신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은 사실 많이 바뀌었죠. 1인 미디어라고 해서 뭐 유튜버가 되고 자기가 직접 뭔가 영상을 편집해서 만들 수 있고 그런 시대가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선생님이 뭔가 그렸던 이 파티시페이션 TV라고 하는 하나의 일체된 형태의 어떤 시스템까지는 예술 현장에서 많이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완전체라고 할까? 완전체의 구성이 이렇게 다 결합된 형태는. 같은 노트에서 네, 소통이란 쌍방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일방적 소통이라는 결국엔 단순한 통보가 아니냐. 네. TV가 사실 바로 이 대표적 사례고 시청자는 TV를 켜고 끄는 단 한 가지의 자유만 누릴 수 있다. 넘어가서 이제 교육. 네. 교육은 또 어떨까요? 네. 제가 여기저기서 사실 예술과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두 가지의 결합을 논하기 이전에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바로 아까 방금 말한 소통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술이 아직까지도 일방향적인 소통을 하고 있는 것처럼 소통이라고 붙일 수 없죠. 일방적인 통보 혹은 일방적인 작가가 관객에게 이렇게 주는 제공하는 형태의 일방적인 관계 맺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교육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여기저기서 예술가분들이나 창작자분들 하고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수가 꼭 예술가분들 아니더라도 일반인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걸 생각해보면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저도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저 경험에 다 기억하고 있고 그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경험했던 교육이 기본적으로 쌍방향 소통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 인스트럭트라고 그러죠. 지시.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이런 어떤 환경에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어떤 네거티브 이게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저는 사실 제가 하고 있는 걸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그 사람 뭔가 교육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싶은 사람인가? 혹은 어떤 사람들은 교육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사람인가?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보통 많이 오해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저는 광범위한 의미에서 교육이 결국에는 어떤 사람과 나 사이에 관계 맺기, 쌍방향의 관계 맺기라는 측면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덧붙이게 되는 거죠. 교육의 정의가 너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편견이라고 말을,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 학교 같은 교육, 학교도 사실 더 풀어줘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의미를 우리가 많이 경험했던 그냥 학교라고 하는 어떤 테두리 안에 있는 그런 권위가 있는, 권위는 또 나쁜 건 아니죠. 위계가 있는 그런 교육을 생각해서 많이들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엔 예술도 그렇고 저는 교육도 그렇고 궁극적으로 제가 어떤 메시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메시지가 있어서 그 메시지를 누군가한테 전달하고 또 그 메시지에 대한 그 사람의 피드백을 제가 다시 받는 그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행위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교육이나 예술이 당면한 문제가 똑같고,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그 활동이 그렇게 선을 구분해서까지 나눌 필요가 없기도 한 거예요. 똑같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오크슐트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철학자의 글 중에 교육이라는 거는 누군가한테 뭔가 지시하고 이런 게 당연히 아니고 잠시 동안에 그 사람의 당장의 현실에서 좀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하는 대화로 초대하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되게 좋은 말이고 뭐 다 알고 있는 말이긴 하지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경험했던 교육이나 우리가 교육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와의 괴리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instruct, teach. 네. 그래서 지식이 어떤 지시의 방식으로 전달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교육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경험을 만들고 그걸 또 나누는 일이라는 측면에서는 예술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 이제 언런이란 말도 많이 하잖아요. 이미 배운 것에 대해서 그걸 다시 풀어내는 거예요. 이미 배웠다는 경험 자체가 너무 문제적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언런 해버리는 이게 다시 배움이고 이게 다시 교육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누가 이렇게 지시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 있고 그걸 듣는 몇몇이 있다면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런 그림이어야 되는 거죠. 네. 같이 뭔가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는 그런 장이 사실 교육의 장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교육을 그다지 많이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커뮤니티라는 키워드에 대해서는 제가 요즘 어딜 가도 굉장히 강조하는 키워드이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들 라이프 스타일을 좀 보면 나이가 더 젊을수록 좀 뭐 일반화하는 건 아니고 세대론으로 요즘 아주 어딜 가나 세대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경향성이라고 얘기합시다. 네. 그래서 혼자 하는 게 편해. 네. 학교에서도 팀으로 숙제를 내주면 아주 기겁을 해요. 네. 거의 뭐 뭐 포비아가 있나 싶을 정도로 팀워킹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거부감. 네. 혼자서 내가 혼자서 밥을 먹거나 혼자서 술을 마시는 것도 굉장히 예전보다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굉장히 오히려 막 자랑스럽게 인스타에 공유할 수도 있고 내가 내 삶을 나 스스로 굉장히 잘 꾸리고 있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어떤 가치로 잘 연결되고 오히려 공동체라든가 같이 하자, 함께 하자라는 말이 굉장히 올드 패션하게 느껴지고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회죠. 근데 이제 그게 너무나 저도 공감해요. 저도 사실은 지금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성을 위한 열린기술랩이라고 하는 사실은 커뮤니티에 뭐 친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원래 음악을 하던 사람이고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가 굉장히 내향적이거든요. 혼자 뭔가 이렇게 하고 혼자 내가 매니징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음악을 한 것도 있었어요. 밴드도 해보고 사실 처음에는 근데 해보면 굉장히 너무 힘들었어요. 같이 하는 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 음악, 혼자 할 수 있는 음악 이런 식으로 점점 변해가고 작업을 하게 된 것도 회사를 다닌 경험도 있지만 회사를 다닌 것보다 혼자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경험이 저한테는 더 맞았기 때문에 작업을 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커뮤니티를 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거를 우리는 지금 사회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판단되실지 모르겠지만 쉽게 전달하면 약간 음모이론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사회 구조적으로는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파편화될수록 이득을 봅니다. 네. 여러분들 그냥 아주 쉬운 예로 채소, 야채를 살 때 많이 사는 게 훨씬 싸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구의 어떤 형태도 지금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형태예요. 가구 중에. 여러분 그것도 사실 저도 굉장히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4인 가구가 가장 많은 가구 유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변했어요. 네. 2인 가구가 됐다가 지금은 이제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가구 유형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고립 그리고 혼자 뭔가를 할 수 있고 그게 굉장히 멋있고 그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하는 그리고 그게 더 편하고 이런 게 일종의 이데올로기일 수 있어요. 사실 지금 시대에. 여러분들은 그게 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그걸로 인해서 많은 걸 잃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여러 명이 목소리가 더해질수록 변화가 사실 거기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정치인들만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네, 그 변화라는 게 뭐 혁명, 뭐 혁신 이렇게까지 거창한 단어들 붙이지 않더라도 적어도 뭐 미디어 아트 씬 안에서 여성 작가들이 몇 명이 모여서 뭘 했는데 그게 뭔가 이때까지의 남성 작가 위주의 어떤 씬에서 좀 다른 관점을 보여준다. 기술에 대한. 그거부터 사실 저는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사실 혼자서
변화라는 거는 일어나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근데 이게 뭐 3명이 되고 5명이 되고 조금 많아지면 사실 그 변화라는 게 가능성이 싹을 틔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요새 이걸 굉장히 올드 패션하게 보일 것을 감수하고 엄청 강조를 하고 있는 키워드예요. 여러분은 어떤지 궁금해요. 어쨌든 연결될 필요성들을 다들 느끼고 계신 건지. 굉장히 연결될 필요가 없다라고 사회에서 굉장히 유도하거든요. 우리 심리를. 그래서 뭐 친구라고 하는 개념도 예전 같으면은 내가 힘든 일이 있거나 이럴 땐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떠는데 요즘은 뭐 내가 뭐 힘들거나 나를 다시 바로 잡아야 될 때 요가 선생님을 불러서 집에서 혼자 요가를 하고 혼자 예쁘게 밥상을 차려놓고 또 캠핑도 혼자 가서 감성 캠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결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해결할 때 들어가는 돈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친구라고 하거나 혹은 가족이라거나 사람 관계로 해결할 수 있었던 것들을 지금 우리는 다 돈으로 해결하게 됐어요. 예. 많은 걸 잃고 있는 거기도 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다 선택일 수도 있지만. 요즘 굉장히 뭐 최근 몇 년간이 도나 해러웨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도나 해러웨이도 연대라고 하는 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철학자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아주 쉽게 우리에게 어떤 관계 맺기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 실뜨기 놀이라고 하는 걸 가져와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보시면은 실뜨기 놀이를 어릴 때 다들 한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떠올려보면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이에요? 함께 한다라고 아주 피상적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행위를 하는 걸 우리가 상상해보면 함께 하지만 또 함께 하지 않아요. 정작 그거 할 때는. 내 턴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턴이 있잖아요. 내 턴이 끝날 때까지는 그 사람 기다리고 그 사람 턴이 왔을 때는 저는 기다리죠. 예. 그런 식으로 함께하는 놀이이기 때문에 이 실뜨기 놀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로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죠. 함께하는 감각이 어때야 되는 건지에 대한 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하면서 결국에는 이걸 하면서 서로 관계 맺기라는 게 생기죠. 내가 오롯이 리더가 아니고 내가 리더가 될 때도 있다가 이 사람이 대상이 될 때도 있다가 이 사람이 주체일 때도 있다가 내가 객체일 때도 있는 이게 계속 순환되고 그러면서 내가 아까 이 사람이 나한테 할 때 잔소리를 안 했으니까 나도 이번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의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관계 맺기라는 것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굉장히 유동적으로. 그리고 이긴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죠? 이긴다라는 개념이 없고 누가 주체고 누가 객체고 이런 개념 당연히 없고 결말도 열려있죠. 언제까지 우리가 할 건가에 대한 거를 같이 협의해서 정하는 거죠. 누구 한 명이 이제 끝났어요 하고 끝하는 놀이가 아니잖아요. 같이 협의해서 끝내고 같이 협의해서 시작하고 여러 정말 상징적인 메시지들을 저는 주는 키워드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근데 오히려 이런 관계 맺기가 그 전에 어떤 위계적인 관계 맺기 위해서 더 흥미롭고 그렇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저도 이 비유를 너무 좋아해요. 뭐 어릴 때 많이 했던 놀이는 아니지만 너무 확 와닿죠. 어릴 때 했던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은. 똑같이 이제 도나 해러가 얘기한 건데 우리는 실패를 의식하면서 무한한 차이에 기꺼이 빠져들고 부분적이지만 진정한 부분적이지만이라는 단서를 달죠. partial이라고 하는 하지만 진정한 연결을 만드는 까다로운 과제를 포기하는 이 위험을 감수한다. 굉장히 말을 여러 번 부정문 써가지고 좀 꼬아놨는데 저는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제가 여성을 위한 열린 기술 랩을 하면서 비슷한 제목의 어떤 토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제목이 함께한다는 판타지적 실천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판타지란 말을 그때 꼭 붙여야 된다 생각했어요. 제가 뭐 이런 기술랩을 운영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하는 게 굉장히 이상주의자적이시네요 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함께하면 다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이제 교회에서 들어볼 법한 이런 얘기들을 제가 할 거라고 혹은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저는 굉장히 회의론자예요. 예. 저는 이게 실패할 거라고 사실은 굉장히 가정하고 시작한 거기도 해요. 해봤고 사실 공동체를 해봤고 팀도 해봤고 뭐 밴드도 해봤고 사람들 해봤는데 사실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실패할 거고 나에게 상처를 안길 거라는 걸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사실 다 성공할 거라고 시작하지 않고 실패를 의식하면서 하는 것이고 연결도 어떤 완전한 연결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이어도 느슨하더라도 예, 진정한 연결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한 결국 쌍방향 소통이 그중 하나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과제를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과제를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그냥 쉽게만 뭐 함께 하면 우리가 완벽한 뭔가를 이뤄낼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이 실패하더라도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노력하는 그런 과정들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2016년에 그 이정선 선생님이라고 백남준 작가님의 평생 테크니션으로 일하셨던 이정선 선생님을 모시고 이런 워크숍을 진행했었죠. 아날로그 TV의 변신. 이래서 선생님 모시고 백남 선생님의 작업을 직접 아날로그 TV를 뜯어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한 3-4가지 작업을 만들었는데 지금 사진에서는 이게 TV 시계라 그래서 이렇게 사실 쉽게 얘기하면 TV를 아예 고장내가지고 만드는 방식이에요. TV를 일부러 고장내서 저렇게 선만 나오게 하는데 각도를 계속 바꿔가지고 시계처럼 하신 작업이 있거든요. 그걸 만들어 보는 건데 이런 것도 사실 선생님이 파티시페이션 TV라고 하는 걸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감상자, 창작자, 비평가 이 셋의 경계를 없애고 싶었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되지 않았던 거고 지금도 사실 되지 않은 거죠. 어떤 면에서 저는 이 워크숍이라고 하는 게 그 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완전한 해결은 아닐 수 있지만 그 시도, 그 맥락의 시도 그래서 직접 만들어 보는 거 단순 감상이 아니라 그 작업을 내가 진짜 만들어 보고 그 고장을 냈는데 그게 작업이 되네 라고 하는 사고방식 한번 경험해 보는 거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시대에서는 선생님이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 경계를 허무는 시도로서 연결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고맙게도 사실 이정 선생님도 오랫동안 백남 선생님 곁에서 작업을 하셨던 분이라 나이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같은 의도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지금도 잘 지내고 있지만 이 워크숍을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좀 되게 많이 배우면서 좀 의외인 측면이 또 있죠. 왜냐면 예술 안에서 사실은 이런 기술이라는 것도 굉장히 사유화가 되잖아요. 내 소스, 내 거. 그리고 선생님 계속 이거를 또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또 사업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걸 공유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태도를 통해서 저도 다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한테 이제 어떤 그런 그때 당시에 백남 선생님의 그 철학이 같이 일했던 사람에게도 결국 연결이 돼서 이게 어떤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냥 예술 전반의 문제고 그거를 결국에는 풀려는 것은 마음의 또 문제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워크숍이었어요. 선생님 모습인데.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걸 갖고 또 공연을 하기도 하고 여기서 개발한 것들 가지고 다시 공연을 해서 어떻게 다시 이런 기술이나 이런 이제 같이 배운 경험들이 다시 작업으로 또 될 수 있는가의 가능성들 해외에 가서 또 다시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해외에 있는 친구들의 또 의견을 받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워크숍 교육, 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거 여러 한 3가지 정도 의미를 얘기를 해볼 건데 어떤 이런 이제 결국 지식, 정보, 사고에 대한 방법론을 전달하는 일종의 모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기술이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지만
사회화되고 또 점점 오히려 기술이 고도화지면서 이제 블랙박스화 되면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점점 사라지고 네. 이런 측면에서도 사실 우리가 이 기술을 어떻게 전달할 거야는 측면에서 단순 강의식으로는 한계가 있죠. 네. 내가 직접 만져보고 내 손으로 직접 해보면서 사실 느끼는 게 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비로소 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안다라는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해 보는 자리, 이런 장이 예술교육 현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워크숍이 할 수 있는 건 정말 그야말로 워크숍을 통해서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금 전에 얘기했던 예대로 어떤 지식이나 정보, 내 생각을 공유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작품을 만드는 워크숍도 굉장히 진행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특별히 이 형태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국립극단에서 청소년 친구들하고 작업을 해서 실제 이제 백선희 장미극장에서 공연으로 만드는 워크숍이에요. 여러 가지 예술적인 실험적인 시도들을 해보면서 궁극적으로 이제 정말 전문가나 혹은 어떤 전문 예술가만 들어갈 수 있었던 어떤 극장이란 영역 안에 이 친구들이 그 워크숍의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이 크리에이터로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이것도 이제 서울시립미술관과 연계해서 했던 워크숍 중에 하나인데, 시민들이 함께 안무가와 또 저희 서울익스프레소를 제가 이제 들어가 있는 팀과 함께 서로 하나씩 작품을 만들면서 안무를 직접 짜고 안무가는 그걸 돕고, 그래서 영상 작업과 무보라고 하는 이제 인스톨레이션으로 1년간 이제 전시를 하는 작업을 만들었죠. 이것도 이제 워크숍 기반의 창작인 거죠. 그래서 이제 창작을 위한 과정으로서의 예술 교육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는 주로 이제 어떤 주제와 협업을 하는 예술가를 이해하는 어떤 빌드업이 진행되고, 관계의 재배치가 일어나죠. 아까 말했던 일방형적인 어떤 관객이 있고 작가가 있어서 자 보세요 감상하세요가 아니라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이런 이분법적 구조가 없이 함께 만들고 있는 실뜨기 같은 느낌이죠. 선생님이 없는 The Best Friends Learning Gang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룹이 미국에 있었는데 여기 없어졌어요. 여기 뭐 너무 유명한 어떤 아티스틱 그룹도 아니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동호회네. 저는 이제 여기 컨셉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직도 가끔 사례로 소개하는데, 지금 없어져서 이제 정보가 없지만 몇 년 전에 이제 여기 모임에서 하는 거 보면 여기는 아예 이 모임의 모토가 있어요. 선생님도 없어야 되고, 전문가가 없어야 되고, 여기에 무조건 아마추어만 있어야 되고, 매 모임마다 어떤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오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냥 그걸 해보는 거예요. 근데 주제도 굉장히 골 때려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공중부양 해볼까? 그러면은 그냥 모여가지고 공중부양에 대해서 같이 리서치하면 시작해요. 이게 역사가 어떤 사람 역사에 대해서 서칭하고 어떤 사람들이 실제 진짜 그게 유튜브로 검색하기도 이런 식으로, 아니면 마법의 약초 만들기 이런 식의 정말 웃긴 여러 주제들을 정해서 그 관계 맺기를 해보는 거예요. 계속 선생님도 없고, 그러니까 인스트럭터도 없고, 뭔가 전문가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이런 배움이나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라고 하는 거를 저한테 굉장히 많은 인상을 주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과정으로서 보면은 예술교육이라는 거는 관객과 예술가의 관계 맺기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실험하는 장인 거죠. 그래서 예술을 향유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달라졌나? 예술이란 건 어떤 경험인 거지? 내가 어떤 공간에 들어서 잘 꾸며진, 완벽하게 잘 꾸며진, 과정이 가려진, 결과만 존재하는 곳에 가서 그거를 습득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과정부터 내가 참여해서 어떤 이해를, 더 전반적인 이해를 하는 것도 향유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다음이 이제 커뮤니티에 좀 관한 건데요. 이제 워크숍을 하는 이유가 이 세 번째에 사실 많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같이 하기 위해서, 같이 하려고. 그리고
오랫동안 제가 이렇게 워크숍을 하면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요. 사람들이 왜 워크숍에 올까라고 계속 이렇게 제가 관찰해 봤을 때 함부로 이렇게 일반화할 수는 없는데요. 제가 제 경험으로서 판단컨대 많은 이들이 진짜 그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오기도 하지만 자기 얘기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 만나고 싶어서 궁극적으로 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저도 되게 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결국에는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막 말 시키면 말 안 하고 싶은 사람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 어쨌든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싶거나 누군가에게 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네. 정말 어떤 예술적인 경험을 막 하고 싶고 어떤 특정 기술을 배우고 싶고 저 작가를 만나보고 싶고 이런 것도 있죠. 있는데 사실은 앞에 얘기한 그런 결국 소셜한 경험을 하고자 해서 오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예술교육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만들자 합주단 같은 것도 같이 모여서 악기 만들어서 합주하는, 잘할 필요 없어. 그런데 같이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원래 합주라는 게 그렇죠. 혼자 집에서 연주하는 것보다 같이 막 서로 막 박자 틀려가면서, 네. 근데 맞춰보려고 하면서 재밌어지는. 네. 가장 재밌기로는 저는 이 세 번째 이런 게 가장 재밌는 형태인 것 같아요. 예술교육 현장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들이. 이것도 이제 여성을 위한 열린기술 2017년도 처음 만들었을 때 했던 워크숍 중에 하나인데, 당시 이제 강남역 살인 사건이 있어가지고 여성들 사이에서 어떤 내 몸을 지킨다라고 하는 욕망들이 굉장히 커져 있을 때 같이 모여서 주짓수를 배우는. 근데 몸을 서로 막 부대끼게 되잖아요. 사실 이제 그런 워크숍을 기획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싫어하거든요. 아까 말한 거랑 되게 위배되죠. 그러니까 소셜하고 싶어서 만났지만 만지는 건 싫거든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신체 움직임 같은 거는 이제 신청하는 분들의 성향에 굉장히 이렇게 좌지우지가 되죠. 근데 이제 이 워크숍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네. 같이 막 서로 만지고 이래야 되는데도 너무 그 유대감이 단순에 막 단번에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 주짓수를 배우고 자신들이 뭐 겪었던 어떤 경험들에서 같이 나누고, 네. 뭐 같이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2017년부터 지금 여성기술을 계속 매년 하고 있는 것이 기술연구 모임입니다. 네. 같이 오랫동안 최소 6개월 이상 장시간을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관계 맺기를 정말 계속 구축해 나가는 거. 네. 몇 시나 됐죠? 제가 시간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네. 잘 맞춰서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뭐 여러 주제가 있어요, 매년. 뭐 어떤 데는 서킷 밴딩 해서 기존에 있는 어떤 서킷을 개조하는 해도 있고, 어떤 해는 PCB 디자인을 해보는 해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판적 기술 읽기라 해서 어떤 최신의 기술의 맥락을 읽어보는 그런 연구 모임으로 지금 올해는 진행하고 있네. 매년 주제는 바뀌지만 결국 이제 모여서 각자 이야기를 결국 들어보고 그게 교환되고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사실 다시 또 그게 자기 연구에 혹은 자기 창작의 어떤 피드백으로서 순환되는 이런 구조를 계속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올해 비판적 기술 읽기를 진행하고 있고요. 9월 정도에 아마 연구 공유회 같은 게 열릴 것 같아요. 현재 이제 2020년도 했던 F 항목 추가 중이라는 거. 다 이제 연구 모임에서 나온 것들로 이렇게 전시를 열어서 온라인으로 같이 함께 볼 수 있게. 올해는 아마 좀 오프라인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제가 공동기획으로 같이 했던 제로예술이라는 프로젝트인데, 50대 이상의 여성분들을 초대해서 자기 이야기를 쓰는 거. 사실 쓰기도 혼자 하면 돼요. 혼자 집에서 쓰는 일이잖아요. 사실 쓴다는 거는 혼자 하는 일이죠, 보통. 그런데 자신의 쓴 걸 가져와서 교류하고 생각들을 나누고, 예, 그러면서 자신의 쓰기가 다시 바뀌고, 예, 이런 경험들이 결국엔 예술 교육, 예술 안에서 워크숍이라고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여러 역할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이제 60, 70대 이상의 여성분들을 모집해서 이제 발레를 같이 해보는 그런 워크숍이었는데, 이것도 발레 원래 같이 하는 거긴 한데 온라인으로,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같은 동작을 막 하고 있는 그 상황이 왠지 모르게 너무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 다 이 중년 여성분들 집에서 낮 시간에 대부분 혼자 있고, 자신의 몸을 뭔가 이렇게 돌보는 행위라는 거에 젊은 사람들에 비하면 좀 어색하고, 근데 이제 자신의 주변을 뭐 책상을 좀 치우고, 익숙했던 식탁을 치우고, 어떤 발레 동작을 어릴 때 뭐 누군가는 굉장히 어떤 워너비였을, 하지만 배우진 못했던 또 발레 동작을 잘 안 되지만 서로 안 되는 몸을 함께 해보면서, 근데 그걸 보고 있는데 좀 이 워크숍 왜 하지? 라고 하는 궁극적인 의문에 대한 답, 저한테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같은 이제 공동 기획했던 제로예술 프로젝트 안에서 예술육아 소셜클럽이라는 경력단절 예술가, 여성 예술가들을 위한 모임. 경력단절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 말 자체 저 굉장히 되게 위험하다고도 생각하는데요. 낙인 같잖아요, 무슨. 단절돼야 될 것 같이 애 낳는 순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같이 풀어야 돼요. 이런 문제들은 같이 모여서 이야기만 해도 되게 많은 것들이 해소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안 돼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단절이 되고 스트레스 받는 건데, 한 8회차 정도 장기적으로 모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정말 같이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건 뭘 배우는 것도 아니고 사실 여기서 그렇다고 배우는 게 없는 건 아니죠. 궁극적으로는 결국 배움이 있는 것이지만, 애초에 취지 자체가 같이 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 작년에도 이제 저항하는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까지 기술이라는 거를 굉장히 위계적인 문화에서밖에 배울 수 없어서 나랑 먼 것이라고 치부했다면, 이제는 그런 문화가 아닌 좀 수평적인 문화에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우리가 만들어서 그거를 문화 자체를 만들어서 배울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 걸 이제 모토로 여성 창작자, 젊은 여성 창작자들과 함께 저항하는 기술이라는 프로그램 진행했고, 이제 용접하는 거예요. 용접 학원 이런 데가 무서워요. 무섭게 가르치거든요. 우리도 무섭게 가르쳐요. 우리도 무섭게 서로. 하지만 무섭지 않죠. 그게 궁극적으로는 같이 하고 같이 서로 케어한다는 느낌이지, 못할까봐, 혼낼까봐 뭐 이런 두려움은 사실 없죠. 훨씬 더 재밌고 같이 만든다는 느낌이 더 강하고, 그죠? 못해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괜찮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워크숍 예술교육은 커뮤니티를 위한 실험이다. 함께하는 즐거움을 결국 나누기 위해서 한시적인 공동체를 우리가 구성한 거다. 여러 키워드들이, 관련 키워드들이 이런 게 있을 것 같죠? 커먼스도 있고, 컨비비얼리티도 있고, 시민적 상상력이란 말도 요즘 많이 나오는 키워드인데, 이런 것이 이제 시민적 상상력으로 발휘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우리가 이런 경쟁 사회, 자본주의가 심화된 사회, 개인주의가 심화된 사회에서 우리가 잃고 있는 건 뭘까? 얻기만 하는 걸까? 혼자 한다는 걸로 다 해결되는 걸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함께 해야 되고, 왜 함께 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함께 해야 되는지. 그 전까지는 아주 피상적으로 그냥 함께 해요 이거였지만, 지금은 이제 다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진짜 함께 할 건가를 마치 실뜨기 놀이 하듯이 그 방식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계속 바꿔나가고, 틀린 것들은 다시 수정하고 보완하고 진화하면서 서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 당연한 얘기지만 또 당연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여기까지 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질문 있으시면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다영이라고 하고요.
앞에서 전유진 작가님이 이제 예술가로서 활동을 하시는데 굉장히 좀 유연하고 말랑말랑한 이야기를 해주셨다면 제가 이야기하는 건 좀 딱딱하게 느껴질까봐 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라는 그 예술학교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총 8개의 부설기관이 있어요. 연구하는 부설기관도 있고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부설기관도 있는데 저희는 그 2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 딱 그 센터 이름에서도 보시다시피 융합예술이라고 하는 그런 장르를 연구하고 또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하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예술가 교육의 의미 찾기라고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꼭 저희 센터에 왔던 그 예술대학교 학생들, 졸업생들 뿐만 아니라 많은 예술가 분들이 교육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교육에 왜 관심이 많으실까? 창작하기도 바쁘시지 않을까? 처음엔 되게 그렇게 나이브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아까 이제 전에 설명해 주신 부분은 이제 그걸 진행하면서 이제 어떤 성찰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많이 얘기하셨던 내용들이었고, 처음에는 사실 당장에 이제 수입이 필요한데 교육을 하면서 좀 수입을 얻고 싶어요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았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제 현실적인 어떤 장벽과 마음의 가난해지는 걸 느끼면서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현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오셨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고충을 토로하시는 것들을 많이 봤고, 저도 그런 고충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도 또 같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보통 이제 예술가들이 사회에 나와서 같이 그 합을 맞춰서 같이 많이 일을 하는 사람이 기획자잖아요. 그래서 그 기획자가 뭐 큐레이터일 수도 있고 어떤 컨텐츠 제작의 프로듀서일 수도 있고 뭐 에듀케이터일 수도 있고 어떤 기획을 하는 그런 직종과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프로젝트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로드맵을 짜서 이제 일을 하는지를 함께 나누면 거기서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또 이제 틈들이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뭐 저는 예술학교 연구기관에서 저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저렇게 써놨는데 저 혼자 저를 다 하는 것처럼 보여질까봐 그러는데 프로젝트마다 그 작성되어 있는 그 일에서 몇 가지를 해요. 이렇게 그 프로젝트에 딱 어울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요. 저의 대부분의 일은 교육을 기획해서 그 교육을 받은 예술가들이 창작을 할 때 지원해주는 역할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걸 주되게 많이 하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협업자가 예술가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교육을 진행할 때 물론 어제처럼 전누리 선생님이라던가 이제 어떤 학자들 혹은 뭐 예술계가 아닌 되게 다른 산업계나 이제 뭐 공학계 쪽의 어떤 전문가 분들을 이제 섭외를 해서 교육을 진행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학교, 그러니까 예술씬에서 예술학교에서 예술가를 양성하는 그 기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가장 큰 협업자는 이제 그 뭐라 될까요? 그 대상이 되는 예술가의 어떤 선배 예술가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예술가 분들하고 많이 협업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하도 두서없이 일을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제가 또 어떻게 일을 하는지 발표를 해달라는 자리가 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참에 정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맘먹고 정리를 해봤는데 그래도 정리가 안 되어 있긴 한데요. 대략 이제 4가지 프로세스로 뭐 일을 해요. 1년 동안 연구하고 기획하고 실행하고 종료하고 뭐 이런 이제 프로세스를 일을 많이 하는데요. 연구는 이제 뭔가 많이 수집을 합니다. 네, 인풋을 많이 좀 넣으려고 많이 해요. 수집은 이제 이론이나 담론에 대한 연구 수집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자료일 수도 있고 텍스트일 수도 있고 영상이나 혹은 사람에 대한 수집도 많이 합니다. 어떤 예술가가 어떤 작업을 했을 때 어떠한 평가를 받았다더라 혹은 뭐 어떠한 의미를 많이 사람들에게 전파했다더라 이런 사람에 대한 것도 하고 또 어디선가 일어났을 뭐 비엔날레나 혹은 되게 의미 있었던 프로젝트들에 대한 그런 성과나 혹은 현장 반응 이런 것도 다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기획자가 하는 수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객관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벌어졌는지 그게 객관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았었는지
또 그것을 이제 양방향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동시에 같이 이제 취합을 하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의 관점에 의한 어떤 주관적인 수집은 되도록 지향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뭐 어떤 현장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수집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주제와 의미를 설정을 하면서 이제 그 수집된 자료들에 대해서 좀 맥락적인 것을 좀 분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는 이러한 주제와 의미를 설정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좀 조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홍보나 혹은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제 교육 방법들, 그다음에 이 교육이 가장 적합한 장소나 또 이 교육이 가장 적합한 대상 혹은 그 대상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 방법 같은 것들을 좀 구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과 예상 결과 같은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하는데요. 뭐 일정이나 예산, 그다음 행정적인 부분도 많이 해요. 뭐 예산을 얼마를 썼고, 뭐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게 뭐 정당한지, 뭐 자료는 충분히 있는지 이런 것도 다 행정적인 것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하는 거는 변수를 좀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을 이렇게 철저하게 해도 항상 변수는 있어요. 오늘처럼 비가 온다던가, 아니면 그 전날 굉장히 큰 뉴스가 터졌다던가. 2014년도에도 이제 좀 굉장히 슬프고 큰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수정과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최근 2년, 3년에 있었던 그런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저희도 그런 변수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불가항력적인 자연적인 그런 변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설정한 주제나 어떤 그 의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도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벌어지는 변수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예상을 다 하고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지점도 좀 계획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이제 쭉 하는데요. 실행 다음에 종료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록과 분석 반영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또한 저에게는 또 다른 연구의 수집 그 데이터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기록을 해놓을 건지도 굉장히 좀 많이 연구를 하는 편이에요. 요즘은 뭐 영상을 찍어 놓는다거나 글을 받아서 웹에 게재한다던가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웹페이지에 게재를 하게 될 때도 그 게재하는 시점도 조금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영상도 어떻게 편집을 해서 어느 플랫폼에 올릴 것인가도 좀 고민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텍스트를 꼭 웹에 게재해야 할까? 좀 이렇게 더미가 있는 출판으로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좀 계획을 하는 편이고요. 분석 반영이 있는데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 꼭 설문지를 받아요. 좀 되게 자세한 설문지들을 받아서 그때 이제 왔던 그런 피드백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잘 모아놨다가 다음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되도록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직장인들의 이제 숙제인 결과 보고까지 진행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획자의 어떤 연구나 실행에서 중요한 거는 객관적인 자료예요. 그래서 저희가 수집한 이 자료가 사용 빈도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생산 시기는 언제인지, 지금 2020년대인데 너무 뭐 60년대, 50년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생산된 자료를 가지고 많은 오류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료 출처는 어디인지, 뭐 누구누구 개인의 블로그인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맥락을 파악을 해서 지금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수요와 필요를 좀 파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사람들이 이러한 사회 맥락에서 혹은 분위기에서 어떤 문화를 좀 지향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되게 그러니까 1년살이만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어떤 미래들을 예측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뭐 어떤 기관에서 뭐 5년 후, 뭐 10년 후 이런 미래 예측 보고서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런 걸 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미래를 좀 예측을 하고 바라보면서 이제 그 기획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예술가의 상상 혹은 창작이랑 가장 많이 만나는 지점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예술가들이 어떤 의미 있고 굉장히 그
좋은 그런 작품을 냈을 때 그 작품에 대한 어떤 비평이라던가 혹은 그 작품에서 되게 신기한 기술을 썼을 때 그 기술에 대한 것들도 이런 객관적인 자료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맥락에서 미래에는 어떤 식으로 펼쳐질까라고 했을 때 그런 예측 혹은 상상 이런 것들에서 이제 작가들과 함께 만나는 지점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작가분들하고 이제 저희가 좀 대화를 할 때는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좀 대화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과거를 반추해서. 네, 그래서 오늘의 순서는 이제 접근하기와 설계하기 이 두 가지 맥락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되게 예술 창작이랑 교육이랑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제 처음 이 센터에 이제 이렇게 입사를 하게 됐을 때 광주 비엔날레에서 처음 봤던 작가의 작품인데 아델리타 후스니베이라는 작가의 2265-2015라는 투채널 비디오 작품을 보고 아 그렇구나 라고 좀 느꼈던 작품이라 좀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요 청소년들은 이제 그 링귀스틱 포에틱 팀이라고 해서 이제 되게 시적인 어떤 연극 활동을 하는 친구들로 알고 있어요. 이 친구들하고 미술관에서 워크숍을 한 그 내용을 이제 영상 투채널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작품화해서 냈더라고요. 근데 주제가 되게 굉장히 대안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대안적인 어떤 정치적 활동이나 혹은 이제 앞으로의 우주에서의 어떤 생활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상상력이 가득한 대화의 내용들을 연극적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영상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교육의 결과물이었고 이게 예술 작품으로서 또 창작으로서 또 나올 수 있었다라는 그 지점으로 되게 아 그렇구나라고 했던 네, 그런 저의 감상에 있었던 작품이었었습니다. 망망대해와 첩첩상중인데요. 그 아까 전 작가님은 이제 음악을 전공하셨다고 했지만 저는 미술을 전공을 했어요. 미술 실기를 전공을 했는데 미술 실기 전공하고 이제 졸업하고 기획자로서 되게 살고 싶었는데 딱 이 심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표도 없고 너무 망망대해. 그다음에 그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대략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냥 되게 뭔가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약간 방향을 모르겠고 했던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뭐 이렇게 끄적끄적 그려보는 그런 마인드 맵에서 좀 길을 찾아볼까 하면서 이제 조금씩 좀 지형을 파악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접근하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맥락의 지도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뭐 예술 작품을 접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소로 그냥 미술관을 설정해 봤어요. 이게 저는 뭐 미술을 전공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미술관이라는 그런 장소, 그러니까 이거는 비장소가 아니죠. 되게 사람들이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면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장소인 거죠. 이 장소에서 어떤 전시들이 일어나고 그 전시 안에 작품들이 막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이 작품들 뭐 개인전일 수도 있고 그룹전일 수도 있지만 각각의 작품들의 그걸 만든 예술가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전시를 보러 오는 관람객들이 이렇게 있고 요런 사람들이 막 모여서 일어나는 요 장소에서 그러면 기획자로서 혹은 여기서 이 전체적인 이 예술 씬에서 교육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관람객 혹은 이제 그 교육에 참여하는 뭐 학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참여자들과 요 전시 혹은 요 작품 혹은 전체적인 예술 씬을 어떤 지점에서 연계할 것인가라는 게 정말 막연하지만 그리고 첩첩산중이지만 저에게는 이제 그 주어진 미션이었던 거죠.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지금 내 주변에 펼쳐져 있는 요소들을 하나씩 크기와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다. 근데 그 크기는 얼마나인가? 작은가? 큰가? 뭐 어디에 저기 멀리 있나? 내 바로 발 밑에 떨어져 있나? 라고 하면서 좀 지형을 상상해서 그려보는 거예요. 저도 창작자라기보다는 기획자이고 연구자이다 보니까 관람객의 한 명인 거죠. 그래서 관람객의 한 명으로서 특히 이제 현대미술관을 들어갔을 때 저도 미술을 전공한 저도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미술관이. 그러니까 미술관이 장소가 주는 그 분위기나 어떤 이미지도 어렵지만 그 안에 놓여져 있는 작품을 이해하는 것도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관람객의 한 명으로서 나는 어떻게 작품을 감상하는지 먼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작품을 어떻게 감상하시나요? 네, 한번 좀 같이 상상하면서 꺼졌네요. 어려운 얘기하니까 바로 꺼지네요. 한번 이제 꺼진 김에 생각해 볼까요? 네, 작품을 어떻게 감상하시나요? 혹은 최근에 감동받은 작품이 하나씩 떠오르시나요? 그 작품에 왜 감동을 받으셨는지 한번 좀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우리는 창작을 하는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일반 예술 애호가들보다 작품을 더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더 모를 때도 있거든요. 아,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 전시가 있었어? 라고 이렇게 부끄럽게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가끔 있는데요. 네, 어떻게 감상하는가? 내가 미술관의 입구에 들어서서 그 전시의 제목을 보고 그 전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혹은 그 전시에 라인업 되어 있는 작가들을 보면서 이 전시는 이런 맥락에서 이러한 광경이 펼쳐지겠구나 하면서 내가 이해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작품을 감상하는가? 또 뭔가에 내가 감동을 받았다면 내가 받은 감동을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 가능한가? 예, 이런 지점에서 좀 지도를 좀 만들어 보기 시작했어요. 질문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지형을 확인하기라고 쓰여 있는데요. 미술관 관람객 그다음에 내가 있다고 하면 작품이 있고 그 작품을 만든 예술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미술관 바깥에는 어떤 사회적인 이슈나 담론, 뭐 그 사회가 있겠죠. 그리고 요 사회와 그다음에 작품, 예술가, 그다음 미술관까지 이렇게 묶고 있는 비평이라는 어떤 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앞에 있는가 작은가 그 크기가 너무 큰가 내 저 멀리 있는가 하면서 약간 3차원적인 상상을 하면서 좀 맥락의 지도를 만들어 봤던 거죠. 그 안에서 나는 이 작품을 어떻게 이해하고 혹은 이 예술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했던 거고요. 그 지형을 좀 더 이제 세분화하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질문들을 계속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작품에서는 이제 주제나 메시지, 그 다음에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표현 방법, 매체, 형태, 그 다음에 그 표현 방법이나 매체, 특히 저 매체가 가지고 있는 이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벌어지는 나의 질문들을 조금씩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보는 거죠. 저는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이 보는 거는 감상 방법이 이 작품의 주제나 메시지랑 잘 맞는가, 맞닿아 있는가, 잘 연결되는가, 그 감상 방법으로 인해서 훨씬 이게 관람객에게 메시지가 잘 가는가를 좀 많이 중점적으로 보게 돼요. 왜냐하면 저도 관람객의 한 명이니까.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우리 또 이제 다 미디어 아티스트들이시잖아요. 미디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새로운 매체가 나오면 너무 신기해서 이제 창작에 이제 막 도입을 하시게 되죠. 근데 사실 미디어 테크놀로지 베리어라는 이야기도 있듯이 오히려 이 미디어가 어떤 이 작품의 메시지나 주제를 감상하는데 벽이 될 때가 꽤 많아요, 미술관에서는. 네,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대표적으로 헤드마운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VR을 이렇게 경험을 하려면 이제 이 헤드마운트를 쓰게 되죠. 쓰는 데 있어서 이거를 쓰기 싫어서 그냥 패스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그다음에 이걸 쓰고 나서 이제 옆에서 작동 방법을 이렇게 도슨트들이 많이 도와줘야 되고 하는 부분들도 꽤 있어요. 익숙하지 않은 장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감상이 조금 어려워질 때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각이 조금 장애가 있으시거나 혹은 청각에 장애가 있으시거나 했을 때에도 그 장비가 좀 전혀 이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벽이 될 때도 있죠. 그래서 이제 내 작품을 어떤 사람들이 읽어줬으면 좋겠는지,
혹은 이 메시지가 어떤 식으로 전달됐으면 좋겠는지라고 했을 때 당연하겠지만 이 매체, 그다음에 그 매체가 가지고 있는 감상 방법도 고려해서 같이 기획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이 예술가와 예술가가 만든 이 작품의 어떤 역사들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발생되는 질문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작가는 왜 이런 주제와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을까? 이게 지금 동시대 사회에서의 화두와 맞닿아 있을까? 맞닿아 있지 않고 조금 동떨어져 있다면 왜 거리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생성해내면서 좀 감상을 하게 됩니다. 네,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저 예술가들을 양성해내는 예술학교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또 이 예술가의 지점에서 저 예술학교의 맥락까지 묶어서 또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예술가가 그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형성에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가? 그래서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될까라는 질문으로 이제 시작해서 뭐 적절한 표현 과정이나 방법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어떤 기술이나 툴을 제시하고 그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될까? 그 다음에 이런 장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며 네트워크를 어떻게 성장하게 하실까? 뭐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네, 기획의 그런 맥락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질문 만들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작품으로 이루어진 어떤 예술 씬만 이렇게 바라봤다면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술 씬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를 또 양성하는 예술학교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질문 2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3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예술학교에서도 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조금 더 조감도로 이렇게 쭉 나와서 예술을 접하는 그냥 대표적인 장소를 그냥 제가 미술관으로 이제 상정을 한 거죠. 뭐 본인의 전공이나 자주 가는 장소에 따라서 그거는 또 다르겠지만 미술관을 접하는 장소랑 그런 매체들이 되게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미술관 밖에서는 그럼 지금 무슨 일들이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도 지금 학교 밖이라고 쓰여 있는데 교육의 대상이나 혹은 교육의 방법들이 되게 다양해지고 있어요. 앞에서 이제 전 작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어떤 티칭이나 인스티튜트가 아닌 러닝, 뭐 언러닝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위계가 만들어지는 혹은 이렇게 지시가 되는 어떤 뭐 권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어떤 교육뿐만 아니라 지금 실제 하고 있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실 사회에서 겪고 있는 그 문제가 도대체 뭔지, 내가 지금 경험을 뭔가를 아프게 하고 있나, 혹은 내가 경험을 되게 지금 기쁘게 하고 있는데 이 기쁜 이 경험은 뭐였는지를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그런 교육이 지금 학교에서 벌어지는 교육 말고도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더 나아가서는 미술관 밖, 그러니까 예술씬 밖, 그 다음에 그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학교 밖에서의 일들을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지형을 좀 넓혀서 질문을 만들게 되고요. 그 첫 번째 제가 그 PPT에서 했던 나는 어떻게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또 내가 받은 감동을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질문했던 것에서 그걸 다시 이렇게 가지고 오면 예술 작품에 대한 나의 어떤 이해에서 이제 플러스 경험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설계할 수 있는가, 남들이 잘 참여하고 그다음에 남들이 잘 이해하고 좀 받아들이고 같이 좀 유의미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어떤 장을 내가 설계할 수 있는가로 이제 좀 귀결이 되는, 그렇게 되는 질문들로 이루어진 지형 지도들을 좀 만드는 편입니다. 이게 되게 복잡할 수도 있고 보시기에, 그리고 뭐 저렇게까지 막 이렇게 힘들게 살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혹은 되게 잘 맞닿아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동안 일을 해오면서 이런 것들이 좀 갖춰져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예술가랑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본인이 만들 수 있는 맵은 또 다른 지형을 가지고 다른 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그런 예술 작품이나 혹은 뭐 어떤 장르에 대한 나의 이해를 교육 프로그램으로 설계할 수 있을까라는 요 질문에서 되게 직접적이고 그냥 열심히 성실히 풀어냈던 프로젝트가 저희 센터에서 했던 2017년, 18년에 했던 아트게임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아트게임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했던 때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예, 그렇기도 했었고 게임을 조금 상업적인 게임으로 주로 이제 많이 바라봤다고 하면 이걸 이제 예술 창작의 한 매체로 바라보면서 이제 그 예술가들에게 게임 만드는 방법들을 이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장소가 판교였었어요. 그래서 그 판교에 좀 외곽에 떨어져 있는 새로 생긴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술교육센터에서 진행을 했던 그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약간 산업계에서 좀 떨어져 있는 게임, 그러니까 뭐 아트 게임, 뭐 플레이풀 미디어, 혹은 뭐 낫 게임, 이거는 게임이 아니야. 하지만 게임성은 가지고 있어. 하는 낫 게임들, 해시태그들, 혹은 이제 뭐 메이커 문화, 이제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게임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그 게임 엔진이나 혹은 게임 제작하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꽤 어렵고 무겁고 돈이 많이 들고 했던 것들인데 그것 말고도 무료로 받아서 커뮤니티 안에서 좀 그 사용 방법들을 물어보면서 배워볼 수 있는 것들이 좀 형성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무료이면서도 그 다음에 별도의 설치 없이 웹브라우저 안에서 작동할 수 있는 좀 가벼운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스크립트 코딩 뿐만 아니라 노드 베이스 코딩으로 해서 조금 더 비주얼적으로 아까 제가 이렇게 지도를 그려보듯이 할 수 있는 코딩들이나 혹은 좀 그런 것들만 모여있는 플랫폼 혹은 개인이 만들어낸 그 게임들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플랫폼들이 있었던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들을 좀 구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유니티나 언리얼을 많이 아실 것 같고 트와이는 이제 스크립트 기반으로 해서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요. BC나 혹은 여기까지는 이제 창작 툴이고 이제 특히 이제 itch.io라고 해서 이제 독립 게임을 만드시는 분들이 본인의 이제 게임을 업로드하고 무료로 풀 수도 있고 도네이션을 이제 설정해서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즘은 그거를 이제 NFT 플랫폼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플랫폼들 혹은 이런 무료 툴들, 물론 유니티나 언리얼은 무료지만 어렵고 분명히 이제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어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자유도가 좀 높은 편이긴 하죠. 예, 어쨌든 이런 툴과 이런 장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예술가들도 게임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창작을 할 수 있겠다라는 지점들을 좀 파악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의 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면은 그 장르에 대해서 알게 됐고 이제 창작을 할 수 있는 툴이나 이제 뭐 선보여질 수 있는 플랫폼도 알게 되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이제 이 전에서 이제 그 감상을 했던 관람객들 사이에서 이 작품에 대해서 되게 얘기가 많이 되어야 그 예술씬에서도 되게 건강한 커뮤니티가 발생이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해보니까 어려워요. 하고 끝나면은 창작자가 되게 허무하잖아요. 많은 소스들을 담았을 텐데 그래서 이제 게임도 어떤 크리틱하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조금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하면서 이제 비판한다기보다는 이거는 이러이러한 의미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조금 보완하면 좋겠어. 라고 하는 좀 발전적인 크리틱을 이야기하는 방법에 대한 워크숍도 6번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정말
되게 성실하게 제가 게임이라는 게 있는데 좀 대안적인 게임이 있대라는 걸 알게 된 정보들을 정말 성실하게 일목요연하게 나열을 해서 렉처, 워크숍, 크리틱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걸 진행하면서 느꼈던 거는 뭐 아까 이제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되게 이제 본인의 창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구나라는 것들을 되게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이걸 진행했던 교육자들 역시 또 예술가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좀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서로 교육이 됐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설계하기 방법인데요. 제가 프로젝트를 설계를 할 때는 실행, 그 다음에 모니터링, 그 다음에 다음엔 어떤 것을 반영해야 할지 세 가지 섹션에서 설계를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 대상 설정이죠. 저는 했던 프로젝트들이 뭐 어린이, 청소년, 그 다음에 일반 대중들, 사실 실버 세대는 아직은 없었어요. 네, 그 어르신들은 아직은 없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거는 이제 예술 전공하는 이제 대학생 분들 대상으로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상에 따라서 이해도도 되게 다르고 쓸 수 있는 언어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방법도 굉장히 다르고. 그래서 이제 대상 설정을 하는데 저희가 모집을 할 때도 설문이 들어가요. 조금 더 자세하게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오시고 혹시 오실 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는지 혹은 어떤 매체가 좀 어렵고 혹은 접근성이 어떤 것이 더 가까운지에 대해서 좀 모집 설문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방법인데 교육 방법은 제가 뭐 이렇게 좀 그래도 설명적으로 렉처, 세미나, 뭐 워크숍 이렇게 나눴지만 이러한 교육 방법들이 있다라는 종류를 좀 알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모여서 뭔가를 나누고 이야기를 쭉 나누고 보다는 특히나 저는 이제 기관에 소속이 돼서 교육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최소 10회 이상의 좀 장기적인 교육을 설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섹션에 있어서 그 섹션에서 목적을 하고 있는 바에 가장 적합한 교육의 어떤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제 선택지가 제가 알고 있는 선택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선택해서 이제 조합해서 넣을 수 있는 요소들이 되게 많아지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예술 미디어 아트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전시와 협력을 해서 함께 전시 투어를 하는 도슨트를 진행을 하고 뭐 작가와 이야기를 할 수 있거나 혹은 그 작가가 사용했던 어떤 툴에서 이렇게 같이 뭔가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워크숍을 좀 기획을 해본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설계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 매체 설정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교재에 대한 매체 설정도 필요하지만 이 교육을 저희는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록에 대한 매체 설정도 많이 합니다. 근데 설정이 아니라 사실 뭐 할 수 있는 걸 다 해요.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네, 글로도 남기고요. 출판으로 하기 위해서 외부로도 많이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조금 적극적이셨던 분이나 혹은 좀 눈에 띄시는 분들에게 인터뷰도 하고요. 꼭 하게 하는 거는 이제 모집 설문이랑 대응돼서 후기 설문을 좀 꼭 해요. 그래서 비교를 하는 편이에요. 분석을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설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음 교육이나 혹은 다음 프로젝트 때에는 어떤 것을 반영해야 하는지인데요. 다 반영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해보니까. 왜냐면 뭐 더 큰 데서 해주세요. 장소를 더 큰 곳에서 해주세요. 뭐 하거나 혹은 뭐 이제 더 오래 그러니까 횟수를 더 많이 해주세요라는 분명 그런 설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제가 반영을 못하지만 그래도 다음 교육 때에는 이런 부분들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이제 설문으로 보고로 남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그 스텝을 밟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좀 저는 이제 융합이라는 단어로 계속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특히 2000년 이후, 뭐 특히 2010년 이후는 폭발적으로 뭐 융합에 대한 담론이나 담론이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가 됐죠. 근데 이제 약간 두 가지 갈래로 나뉘어지더라고요.
융합적 교육에 관심이 많고 혹은 융합에 대한 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결국에는 이거는 교육계 소위 말하는 교육계에서 이제 그 정책적으로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면 또 소위 말하는 이제 예술계에서는 또 오른쪽에 네, 식으로 이렇게 좀 섹션이 편성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융합예술센터도 2015년도에 설립이 돼서 이제 한 7년 차 정도 되는 센터인데요. 결국 이제 융합적 교육은 좀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 보고 싶은 어떤 바램들인 거고 방향들인 거고 융합에 대한 교육은 좀 지금보다 좀 다른 매체를 쓴 새로운 예술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 바램과 방향으로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교육하는 장소가 어떤 맥락에 있는 장소인지에 따라서 내가 이제 분석해서 제공해 줘야 되는 것들이 좀 맥락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두 가지 맥락으로 이렇게 조금 나뉘게 됐던 거는 후에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학교에 들어가는 교육을 기획을 했을 때예요. 네,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프로젝트였었는데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표적으로 어린이들이 이렇게 뭔가 그림을 그리고 하는 그런 사진을 많이 보여주긴 하지만 네, 예술가와 함께하는 교육입니다. 예술가가 교육자로서 어린이들을 만날 수도 있고 혹은 뭐 일반 대중들을 만날 수도 있고 혹은 장애인 예술가들이랑 함께할 수도 있고 또 어르신들과 함께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술가를 위한 교육도 저희는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예술학교의 소속 기관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전에 있던 이런 두 가지 맥락에 따라서 좀 대상이 이렇게 갈린다라는 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장소에 따라서도 재맥락화가 필요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판교에서부터 시작을 하긴 했는데 좀 성북구 내에 있는 미술관이나 메이커스페이스랑도 연계를 하게 됐고 결국에는 이제 학교까지 들어가는 1년에 한 4년에 걸친 일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이때 저희가 좀 그 장소의 맥락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지점들을 이야기하게 됐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판교도 이제 어떤 대학이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술관은 또 미술관의 그 예술로서의 장소성을 가지고 있고, 학교는 또 학교의 어떤 교육계의 그런 장소이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팬데믹 때에는 이제 온라인에서의 교육도 진행을 했었어야 했기 때문에 그 장소가 이동할 때마다 달라지는 맥락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좀 운이 좋게도 그 플레이, 그러니까 앞서서 했던 그 아트 게임을 주제로 해서 플레이라는 그 주제로 2017년부터 20년도까지 장소를 계속 옮겨 다니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젝트를 매년 운영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보시면 되게 딱딱한 표이긴 한데 제가 기관에 소속된 기획자이다 보니 항상 이런 표나 이제 맥락 지표들을 좀 짚어가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주체가 어디인지, 또 그 주체가 어떤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주체가 원하는 교육 분야나 대상은 어디인지, 각 결정적으로 그 주체들이 원하는 그 교육 장소는 어디였는지라는 거에 따라서 교육 구성이나 유형들이 달라지고, 또 그 교육을 연구하는 예술 강사들하고는 하고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플레이라는 주제를 진행을 했지만 분명히 판교에서 게임을 만들고 싶어하는 예술가들에게 하는 교육이랑 그다음에 그 예술가들이 나와서 그 학교에 들어가서 초등학생들에게 해주는 교육은 좀 맥락이 많이 달랐고 그 맥락을 넘어다니면서 얻는 진통이 굉장히 컸어요. 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진통이 굉장히 컸다, 괴로웠다, 힘들었다 라는 지점이었는데 왜 힘들었을까라는 것들이 좀 이야기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교육 공간, 아예 이제 그 플레이를 위한 그 미술관의 교육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예술가들이 하는 교육은 이건 예술의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술가의 그 장소인 거죠. 그래서 예술가가 이 장소 안으로
학생들을 초대하는, 그 대상자가 누구든 간에 그 학생들을 초대하기 때문에 일종의 플레이그라운드가 되고, 이 안에서의 어떤 규칙이나 혹은 여기서의 그 이야기 발화되는 것들은 예술가의 설정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문화 접근성이라고 위에 적어 놓은 거는, 학교에 들어갔던 이유는 그 모든 어린이들이나 모든 청소년들이 미술관을 잘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었어요. 이 사업이 생기게 된 이유도 문화 접근성 때문에 생기게 됐었고, 저희가 갔던 학교도 좀 문화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학교들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가서 문화를 좀 많이 겪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예술 교육을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업 취지에 맞춰서 이제 학교 안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학교는 그 학생들의 공간인 거잖아요. 그 학생들의 공간에 예술가가 손님으로서 초대되어 들어가는 공간이고, 그 학생들은 1교시부터 6교시까지 그 안에서의 이제 학교 생활이 있고, 그 교육 과정이 있고, 시설은 다 너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미술관에서 하던 교육을 그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서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이제 전달해야 하는 메시지 외에는 이제 그 형식이나 방법을 굉장히 많이 바꿨어야 했던 거죠. 그 과정에서 진통이 꽤 컸어요. 예술가 분들이랑 같이 연구를 하면서. 그래서 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두 갈래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겠다라는 거였었고요. 조금 더 학교 생활, 그러니까 예술을 통해서 학교 생활에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연계형이었고, 학교지만 좀 새로운 경험을 주자라고 했던 게 이제 창의 대안형으로 해서 2달 동안 교육을 진행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미디어 기술을 좀 많이 그 연구를 하는 예술가 분들이니까 그 미디어와 그다음 그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는 미디어를 통해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예술가와 관람자의 관계를 좀 설정을 하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가상과 현실 간의 관계라고 쓰여 있었는데요. 결국은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저 너머에 있는 어떤 설정되어 있는 세계를 좀 만나보게 되는데, 그게 그냥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4가지지만 또 다른 어떠한 장치들이나 디바이스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 4가지에서 이제 그 작품들을 연구를 하고, 또 이제 말이 자꾸 거이네요. 네, VR이나 AR, 그다음에 웹, 그다음에 프로젝션 매핑처럼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그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데 사용했던 기술이나 혹은 예술적 메시지를 교육 프로그램에 녹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온라인에서 교육했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플레이풀 가드닝이라는 그 제목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면이 아니고 비대면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아카이브, 커뮤니케이션, 발표 이 3가지의 섹션에서 좀 사용할 수 있는 툴들을 정리를 하고, 저것들의 어떤 생태계 같은 그런 설정들을 진행을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카이브 같은 경우가 좀 제일 중요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비대면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해놨던 기록들을 조금 다시 좀 정제해서 그 교육 대상자들이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만드는 그 가공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했었고요. 아까 itch.io와 같이 만든 창작물들을 올릴 수 있는 어떤 적절한 플랫폼 설정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했던 거는 오프라인에서도 어떤 지도의 맥락을 만들었듯이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툴들의 생태계들을 좀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게 설계하는 지점들이 좀 중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중간에 이야기를 하다가 막 단어도 까먹고 해서 좀 횡설수설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여튼 이제 마지막인데요. 예술가의 교육에 있어서 그런 어떤 의미 찾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뭐 보고 계신 예술가들은 저희한테 예술 교육을 받기도 했지만, 지원을 받기도 했지만,
저희랑 같이 그 융합예술 관련해서 교육을 같이 연구하고 있는 예술가들이기도 해요. 뭐 이 예술가들에게 물어봤을 때 교육이 본인의 창작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하게 많이들 이야기했던 게 좀 관람객 개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 작품을 어쨌든 읽어야 하는 어떤 타인에게 내 작품을 내 창작물을 설명하기 이전에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 창작물을 읽기 위한 여러 가지 맥락들을 교육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그것들을 이해한 관람객들과 같이 내 창작에서 만나는 이 과정들을 설계하는 이 지점에서 이제 창작과 교육이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예술가들이랑 같이 일하는 기획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의 기획 프로젝트의 대상이 예술가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일반 이제 이런 예술적 교육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여러 가지 맥락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 드리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동화가 되었을 때 그때 좀 새로운 창작이 나오더라도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전반적인 씬이 형성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진행하는 일하는 방식이나 혹은 설계하는 방식들이 기획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창작자의 입장에서도 어떤 지도 만들기에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